예, 반갑습니다. 어느새 제가 노동위원장, 노동변호사인데 은행 변호사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그 발제를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이 외환은행 처리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냐,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계속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위원회 쪽이 뭐 현안 자료 또는 금융감독원이 내는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뭐 비금융주역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딱 내리깝니다. 비금융주역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없다 딱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D가 좀 캥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실제로 이제 그게 자신들이 기자들한테 또는 보도자료를 내는 자료에 보면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했던 것은 정말 그럴까? 네. 비금융주역자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단순히 금융위원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처분 명령에만 목을 매야 될까? 그게 정말 바른 법적인 해석일까? 이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제가 부여한 이제 일종의 의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법적 효력, 지금 2011년도에 비금융주역자 또는 이제 초과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2003년 9월 달에 주식 취득이 정말 적법했나, 만약 그게 불법이었다면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제 그것이 지금도 충분히 쟁송의 수단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건가요? 네. 약하다. 중요합니까? 네. 잠깨우려고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보시면 그 앞에 제가 한 것이고요. 이 38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38쪽에 가시면은 가장 이제 본질적인 핵심 문제다라고 제가 이제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의해줬으니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피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전성인 교수님이 워낙 그 전문가시고 또 모든 그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앞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에는 2번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 또 검토해보기로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있을까 하고 막 뒤지시지는 마십시오.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 발제문을 나중에 한번 그냥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정말로 얘들이 보도자료나 현안자료 이런 데서 낼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 또 해외법인 확인서, 그리고 자기들이 입수한 무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금융주역자가 라고 볼 근거가 없다. 아니면 아니지, 뭔 근거가 없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 법원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안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지해서 은행법을 잘 몰라서 깜빡하고 론스타가 그냥 15점 언급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15점만 우리만 하면 되나 싶어서 15점 검토했을 수도 있고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심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성인 교수님이 이미
실수가 아니었음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논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론스타가 2003년 9월 달에 그 비금융 주력자였다. 그런데 51%를 취득했다. 이 51%를 취득한 사법상 계약이죠. 인수계약이. 그 사법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법부 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공적인 계약이 아니고 사적인 계약이죠. 그 사적인 계약의 사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약 무효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효가 되면 원상 회복하라 하고 소송을 제기하죠. 네,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비금융 주력자가 16조 2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승인할 수 있느냐? 만약 승인을 했다면 그 승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다 뭐 그냥 뛰어넘어가시면 되고 38쪽에 보시면 금감원이 과연 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제가 그래서 2003년 9월 달에 금감원이 제출한 처리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은행법 제15조 3항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전 토론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동일인 즉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게만 적용된다. 그 부분은 오늘도 충분히 얘기됐지만 금감위가 스스로 답변한 부분이고 지금 당시에 빵빵하게 잘 나갔던 재경부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한 것이 드러났네요. 은행법을 해석해보면 우리의 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쪽에 보시면 그 액수를 좀 잘못 썼습니다. 공 하나를 더 붙이셔야 됩니다. 네. 뭐 자산총액 거기 보면 766억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을 하나 더 붙여야지 7,600이 됩니다. 그 밑에도 공을 4,500을 되려면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관련 법규 뒤져봤더니 전부 다 이게 15조, 16조의 2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0쪽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그 순서를 보시면은 5조 충족되냐, 뭐 8조 충족되냐, 요런 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갑자기 논리 비약해가지고 시행령 8조 2항에 따라서 부실금융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위해서 뭐 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41쪽을 보시면 똑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전부 다 15조, 뭐 8조 이렇게 가는데 42쪽에 그 금감위 문서를 줄을 꺼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좀 단서가 있습니다. 42쪽에 그 중간에 보면 LS는 뭐 7월중 합의 과정에서 대주주 자기 요건에 관한 금융당국의 구두 합격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구두로 자기가 대주주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약을 받아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전성인 교수님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딱 대조해 보면 아 이게 그냥 되는 걸 요청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쪽을 보시면 그 이제 중간에 실제 승인할 때 회의한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 의사록을 보니까 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론스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이런 의견을 합니다. 외국인이 제조업과 금융업을 같이 투자하는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은행 그 법상 규제 장치가 있다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비금융 주력자를 누군가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살짝 그거는 은행법상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복잡한 투자 구조다. 이건 조세 회피 목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조세 회피를 아무런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44쪽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금감원이나 이게 이제 금융위 금감이 막 섞여 있는데 이때는 다 금감위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감위와 금감원은 사실은 비금융 조력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한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융 조력자에 해당되는 안 되는 당연히 심사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수냐,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해명이 나옵니다. 45쪽에 보시면 그 이제 나중에 2007년 3월 27일 날 참여연대가 묻습니다. 막 물으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를 했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 비금융 조력자 여부를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이때는 사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이 막 1년 동안 싸우고 막 다른 데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2011년 3월 16일자에 이때가 아마 대법원 그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이 났을 때입니다. 이때 문제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봤는데 비금융 조력자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2003년 9월 달에부터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쪽의 제일 위에 문단을 보시면 나옵니다. 해외에서의 투자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외 공간 감독 당국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 펀드 4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세부 자료가 뭔지 지금까지도 밝힌 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 11월 18일 그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또 물었더니 뭐라고 대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8쪽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계법인 확인서를 징구받았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꼬이니까 이제 뭔가 근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확인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48쪽에 현안자료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역사를 더듬어보면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48쪽하고 49쪽에 현안자료에서 얘들이 총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원래 잘하는 게 뭐냐? 총정리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건 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들이 뭘 근거로 했는가를 우리가 단서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단서를 보면 이런 겁니다. 론스타가 일단 자기는 비금융 조직자가 아니다 라고 신고했다. 그리고 그 신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울러 해가지고 론스타가 비금융 조력자가 아니라는 회계법인 확인서를 징구하였어. 요거입니다. 이때 자기들의 심사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요겁니다. 그거 있을까요? 네. 제가 장을 지집니다. 장을 지지 혹시 너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럼 뭘까? 론스타 자기 자신이 내가 아니요, 비금융 조력자가 아니요, 동일인이요 라고 해서 만들어낸 자료는 객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보고 믿는 사람을 우리 뭐라 합니까? 네, 빙신이라고. 실제로 그것만 보고 마무리를 지었다면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그 피의자를 불러서 얘기하면 뭡니까? 모른다고 하죠. 아니라고 하죠. 근데 그걸 믿고 그래 네 말 맞다 라고 하면 네 잘했어. 인권 보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자기 임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중에 이제 근거다라고 했던 게 바로 약간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계법인 확인서인데, 이 확인서가 MBC 보도에서 그냥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거 금융감독 당국이 지가 써주고 서명을 해달라 해가지고 정해진 대로 해줬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이건 결과적으로 비금융 조력자 여부가 신경이 쓰였는데, 요거를 비금융 조력자 여부인지 난 알 길이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위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직권남용이라 한다. 네. 그게 이제 나온 거죠. 의혹,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옵니다. 또 대단히 중요한 이제 판결이 지난 11월 24일 날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기각에 실제로 1심 판결로 가보면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그걸 비공개로 다 봤어요. 가서 다 봤더니 그 비금융 주력자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심사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더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결국 심사 자료가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 하니까 각하 판결이 나오죠. 왜? 내가 그 자료가 원래 없는 거야. 있는 걸 안 주면 그것은 주라고 얘기할 텐데 원래부터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소송에 실익이 없다 이래가지고 각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심사가 자료가 없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말 큰일 난 것은 계속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한 자료를 봤더니 비금융 조력자가 안자로 판단됨 했는데 자료가 없어. 자료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방송이 제기한 의혹인데 KBS는 이미 아시는 부분이죠. 이거를 자격 문제를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재경부의 변국장과 그 다음에 외환은행의 이 무슨 용달인가요? 이다료. 네. 용달이 다료. 통화문건에 이게 자격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자격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동인으로서 이게 뭐 제대로 다 맞느냐. 이렇게 이제 그것도 맞춰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자격 문제가 그 뒤에 보시면 금감위 공무원들하고 이게 인터뷰, 공판 조서에서 보니까 이게 금융기획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나 했더니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성희 교수님이 밝혔듯이 이 자격 문제라는 것이 비금융 주력자의 문제였구라는 것을 대입이 가능해버린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MBC 보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근거로 자신만만했던 그 확인서가 자기들이 요구해서 서명을 하게 만든 것이고, 또 이 2010년도에 진구한 확인서와 사인이 똑같아. 이게 정말 2003년 9월 24일 날 그때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2010년도에 와서 또는 2007년도에 그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끼워넣은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있죠.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다?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 실수로 누락한 건가요? 아니죠. 이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다. 그럼 뭐냐? 바로 이제 직무유기죄로 가고, 이게 59쪽, 나머지는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종합해 보면 58쪽에 돼 있고, 59쪽에 보시면 대부분이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 임무를 그냥 내다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직무유기입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못했다. 이거는 직무유기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제가 잘 아는 뭐 허가 업무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이거 해주면 안 되는 걸 잘 알면서 그냥 해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초과 승인을 못 해줘. 그러니까 비금융 주력자 의도적으로 심사 배제하고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승인을 해줘버렸어요. 이 구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어렵군요. 예, 제가 볼 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무유기죄다. 근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아 2003년 9월이면 이게 아마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지나버리지 않았냐,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기별 적격성 심사에서도 비금융 조직자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자료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기별 적격 심사에서는 또 뭘 했을까? 네,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5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 지났죠. 다행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조에 보시면 그 제가 은행법 16조의 이 법적 성격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6조의 이게 4%를 초과해서는 보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보유할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교통을 쫙 하면 100km 넘지 마라 이런 게 그냥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과할 거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너 그걸 초과해서 가져가면 그건 효력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재경부에서 해명자를 냈는데 절대로 초과해서 취득할 수 없다? 승인을 못 받으면 절대로 취득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뭐죠? 절대 금지. 결국은 절대 금지이고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효력도 우리는 뭉개버리겠다. 이런 취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행 유증에 대한 판례 태도를 제가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뭐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것은 뭐 처벌도 받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상 되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그 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이고 그래서 이제 63쪽에 이제 판결 요지 이게 효력 규정을 강행 법규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제가 이제 쭉 훑어봤는데 결국은 이게 그 국민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게 초과해버리면 우리 이제 은행법 1조에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서를 유지해서 결국은 이 비금융 조력자가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서 자기 금고처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은행 꼴 납니다. 그죠? 네. 이러면 예금자 보호 못하죠. 따라서 이건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라고 볼 여지가 있다. 제 결론이었습니다. 박수가 나오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금지를 위반하면 이제 사법상 뭐 무효가 됩니다. 아까 외국인, 내국인 이 구별은 사실 없는 거예요. 법에 누가 외국인, 내국인 구분했죠? 그 예전에 보니까 구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2002년 이전에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자, 이제 65쪽으로 빨리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이 이제 그 계약 사법상 계약이 무효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64쪽의 제일 밑에 문단에 보시면 이게 은행법 16조 2를 가시면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2009년 6월달인가 그때 개정되기 전, 즉 이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법을 잘 보시면은 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100분의 4 비금융주력자는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승인 조항이 없어요.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 뭐 의결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뭐 10%까지 그거는 의결권 없는 걸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는 4% 초과하는 부분에 예외 조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절대금지. 이거는 동일이는 뭐 10, 25, 33,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더 뭐 승인받으면 될 수 있는 조항을 뒀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어. 이걸 절대금지를 하고 이 절대금지 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무효이다. 강행금, 법규, 규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약간 이제 뉘앙스가 있긴 한데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초과한 게 무효가 됐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51%의 신주를 인수를 했어요. 그죠? 이 인수 계약이 효력이 있죠.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무효일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 이제 판례를 뒤져봤더니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그 자기가 줬던 걸 다시 돌려줘. 줬던 것을 다시 돌려달라 하면 뭐가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어디에 뭐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 그 65쪽의 판례에 보니까 스스로 강행규정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무효를 이유로 이미 거부한 것을 반환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관철시킬 필요성이 존속하는 한 신의치에 반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잘못된 걸 가져가서 내놔라. 이게 신의치에 반합니까? 니도 공모를 하긴 했지만 그게 신의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찾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판례인데 사실 이제 저쪽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무효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처분명령하고 이 사법상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관계는 또 뭐냐, 거기까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미리 얘기하면 또 변명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6쪽에 보면 이거 사법상 계약은 그렇게 절대 금지 기준을 넘어선 것은 사법상 무효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 무효인 그거를 또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이 승인은 뭐냐? 그거는 67쪽에 가시고 이건 한번 쭉 위법하죠. 일단 왜 동일인이라고 할 때 그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만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서는 다만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6% 추가로 가질 때만 승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는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 승인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위법하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위법하다고 했을 때 그 위법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할 때 이게 취소 사유인가 무효 사유인가 여기에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얘들은 자꾸 취소 사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효 사유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 68, 69쪽에 보면 대법원에서 중대 명백설이다라고 했는데 70쪽에 가서 중간에 보시면 나옵니다. 일단 절대 금지 규정을 넘었어. 그러면 누구나 보더라도 그거는 명확하게 위법한 거 맞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야, 제가 비금융 주력자일까 아닐까는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얘들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해외 자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봐? 그럼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 지나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기지 마. 이건 무효 사유야. 왜? 여기 쭉 해놨습니다. 일단 동일인 현황을 무수히 누락했는데 아무것도 조사를 심사를 절대 안 했어. 그죠?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거 그 확인서를 자기가 위조해버렸어. 위조는 아니지만 자기가 인위적으로 지위를 부여해서 자기가 주고 만들었어. 그죠? 이런 사실에 근거했을 때 이게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가 긴가를 제3자가 볼 때 이 사람이 비금융 주력자인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명백합니까 안 합니까? 지가 범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는데 맞죠? 따라서 명백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효다. 네. 무효면 이것도 70조 쟁송을 위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재판상 무효가 있고 그냥 당연 무효가 있습니다. 재판상 사유는 상법상에 보면 뭐 회사 합병 무효, 설립 무효, 신주 발행 무효, 감자 무효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한 게 있어요. 이거는 무효라 하더라도 6개월을 지나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계약에 대한 무효는 넘어선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저촉받지 않습니다. 무효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수가 달았나. 예, 또 하나. 그 금감위의 승인은 행정법상은 인가에 해당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허가를 해주면 토지거래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인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승인이 돼야 주식 취득이 유효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면 승인을 해주면 유효해지냐?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약 자체가 무효 사유가 있으면 아무리 승인을 해줘봐야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승인이 있다고 해서 이 한도를, 절대 금지를 초과한 무효인 사법상 계약을 유효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정법에서 판례와 모든 학자들의 동일한 견해입니다. 따라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거 변명하고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분명령을 이게 비금융 수역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주가 조작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승행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약 그 인수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면 외환은행이 그냥 다 돌려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무효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명령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급부물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할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거예요. 외환은행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처분명령하고 사업상 계약이 있는데 그럼 처분명령을 하도록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겁니다. 우리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있고 또는 해고 무효 두 가지를 다 다툴 수가 있는데 이 처분명령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효를 다투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당 해고를 다툴 때는 공법상으로 복시시켜라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이 행정법의 처분명령이라는 것은 너는 그걸 해소할 의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무효라는 부분은 사법적으로 무효다라고 하기 때문에 처분명령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사법상 무효를 못 다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병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무효일 때는 무엇을 먼저 건드리냐? 무효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